한마을에서 젊은 사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에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옛날 옛적 사람이 죽으면 마땅히 저승으로 가야 하거늘 원한을 풀지 못한 혼은 이승을 떠돌고 그 혼을 거두러 온 저승 차사조차 애를 먹으니 오늘도 어느 마을엔가 풀지 못한 한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이 난 지 석 달 된 새색시 소연. 남편 득수는 요즘 들어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깊이 잠든 줄만 알았던 그 시각에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이면 마을에서 꼭 한 명씩 젊은 사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득수는 오늘 밤 아내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한이 서릴지도 모릅니다. 하하. 오늘도 이 마을에 설인 한.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득수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죽이고 잠든 척했습니다. 아내의 발소리가 방문을 넘어 마당으로 그리고 살인문 밖으로 멀어지는 것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득수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소연은 낮에는 여느 며느리와 다를 바 없이 부지런하고 상냥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눈빛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스치고 지나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마을 젊은이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실종이 있던 날 밤에도 소연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득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뒤섞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을을 벗어나 곧장 뒷산 숲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발밑에서 장가지 부서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득수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며 조심조심 뒤따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숲 깊은 곳 커다란 바위 앞에서 소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 주변으로 하얀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만으로도 득수는 오싹한 한기가 등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손가락 끝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살갗 아래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득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소연의 등 뒤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자라났습니다. 하나, 둘, 셋. 9개의 하얀 꼬리였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새어나온 순간 그 짐승 같은 형상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득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뚝 하는 소리에 소연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아내의 눈빛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득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득수 서방님? 목소리는 여전히 소연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득수는 너무나 무서워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닿은 차가운 흙의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넘어진 득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게 빛나던 눈은 어느새 원래의 검은 눈으로 돌아와 있었고 등 뒤의 꼬리들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득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방금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서글프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여우입니다. 득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소연이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100일 동안 살생을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산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저희 같은 존재에게 허락된 일이지만 살생을 하면 안 되기에 이곳에 와서 풀뿌리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바위 주변에 흩어진 뼈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 작은 짐승의 뼈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라진 사람들은 누가? 소연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이 숲에서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부류지만 훨씬 사나운 무언가가요. 밤마다 그 기운이 점점 마을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득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존재가 괴물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처지에 놓인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온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서방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100일까지 이제 겨우 열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연이 두 손을 모아 빌듯 애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라 하기엔 너무나 절박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득수는 차마 답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할지 관아에 알려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번엔 득수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이웃 창규였습니다. 득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연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하필 왜 자신과 가까운 사람부터 사라지는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흉흉한 소문을 주고받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신령의 저주라 했고 누군가는 도적대의 소행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득수는 그 어느 쪽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소연이 깰까봐 방문도 조심스레 닫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숲에서 본 광경과 소연의 눈물, 그리고 창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뒤엉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연의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득수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 득수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백지처럼 하얀 얼굴을 한 낯선 사내가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득수는 그대로 얼어붙어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에는 여우가 자고 있고 밖에는 검은 귀신 같은 사람이 말을 걸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죽은 건지 산 건지 분간도 안 되고 심장이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듯 뛰었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은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누구요?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승차사요. 요즘 이 마을에서 실종된 자들 명부에 이름이 하나도 없더군. 저승차사라는 말에 득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저승에서 온 존재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죽은 것이요? 아직은 아니네. 자네를 데리러 온 게 아니니 안심하게. 차사의 대답에 득수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그제야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소연이 떠올라 반사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방 쪽을 흘깃 살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 안 사람은 못 듣네. 자네 눈에만 보이고 자네 귀에만 들리는 거니까. 득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승차사가 어찌 산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요? 원래는 안 보이지. 그런데 자네처럼 뭔가를 목격하고 그 일에 깊이 얽힌 사람 눈에는 가끔 보인다네. 자네도 이미 짐작하고 있지 않나. 차사가 천천히 다가오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자네 안 사람이 구미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로군. 득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구미호가 보이고 저승차사가 보이고 더 많은 귀신들이 보이는 것은 아니요. 근데 그걸 어찌하셨소? 하하하. 내가 귀신이야. 내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내지. 아참, 난 귀신이지. 하하하. 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네. 차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안 사람 말대로 정말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사라진 5명은 대체 누구 짓이란 말인가? 득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네. 이 실종들, 시신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어. 명부에 등록될 죽음조차 아니라는 뜻이지.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말일세. 이런 경우는 나도 흔히 보지 못했네. 차사가 어두운 숲 쪽을 응시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숲 어딘가에 등록되지 않은 존재가 하나 더 있다는 소리야.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아주 굶주린 그런 것들은 대개 사람 눈을 피해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가 배가 고파지면 참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오지.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낮게 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득수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자네 안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나도 아직 확신할 수 없네. 다만 하나는 분명하지. 오늘 밤 이후로 이 마을에서 또 누군가 사라진다면 그땐 자네 스스로도 더는 안 사람을 믿기 어려워질 거란 거. 의심이란 게 원래 그렇게 조금씩 사람을 갉아먹는 법이니까. 득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믿고 싶은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차사의 모습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득수는 홀로 남겨진 마당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창규의 어머니는 아들의 집신 한 짝을 부여잡은 채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신은 밤새 마을 어귀 논뚝길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어떻게 하룻밤새 흔적도 없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명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산신령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요즘 들어 자꾸 젊은 것들만 사라지잖아. 득수는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 서서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소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정하고 부지런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득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을 설쳐서 그렇소. 소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의 속내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창규 도련님 일 때문에 그러세요? 득수는 흠칫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인데도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소.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짧은 세배였지만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득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진위를 가늠하려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자신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서방님, 소연이 그의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느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부잖아요. 득수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어젯밤 숲에서 흙을 파헤치며 풀뿌리를 캐던 그 손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더 있어?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득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서방님께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 득수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다시 한번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소연을 뒤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차사가 말한 더 오래되고 굶주린 존재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숲초입에 다다르자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거운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득수는 조심스레 숲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낫 한 자루가 유일한 무기였지만 그마저도 손이 떨려 제대로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젯밤 소연을 뒤따랐던 길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실종자가 나온 지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모두 숲의 더 깊은 곳, 오래된 폐사찰 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폐사찰 터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나무들은 하나같이 비틀리고 검게 죽어 있었고 바닥에는 이상하리만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밟히는 흙마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득수는 무너진 돌담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예전엔 제법 큰 절이었던 듯 무너진 기와와 돌기둥의 잔해가 곳곳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법당이 있었을 자리에는 부서진 불상 하나만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상의 얼굴은 누군가 일부러 그런 듯 완전히 깎여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흩어진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도 형태도 제각각인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득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 옷가지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낯익은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창규가 즐겨 입던 것이었습니다. 창규야, 목이 메어 그 이름을 겨우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옷가지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몇일간 사라진 이들의 흔적이 틀림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폐사찰 안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득수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것은 사람의 형체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뒤틀린 그림자였습니다. 팔이 지나치게 길었고 등은 짐승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그 형상만으로도 득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형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득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둠이 정확히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득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텅 빈 얼굴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또 왔구나. 득수는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형체가 서서히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에서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득수의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득수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이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흐려지고 숨소리마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형상이 득수를 향해 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낮고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차사가 두 사람 사이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의 하얀 얼굴이 어둠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형상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부지기. 오랜만이군. 이렇게 오래 등록도 없이 숨어 지낼 줄은 몰랐는데. 차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폐사찰의 원기냐. 100년 전 불에 타 사라졌다는 그 절에. 형상에서 낮은 웃음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용케 알아보는군. 그래, 나는 이곳에서 불타 죽은 자들의 한이 뭉쳐 태어난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았지. 관아도, 마을도, 그 누구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람들을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오기로 했다. 나를 잊은 세상에 나를 새겨 넣기로 한 것이지. 득수는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사라진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원기의 한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규는 다른 이들은 어디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형상이 천천히 폐사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 무너진 법당 자리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아직 숨은 붙어 있다. 다만 오래 두면 그마저도 사라지겠지. 차사가 득수를 흘깃 보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물러나 있게. 이건 내가 상대할 일이야.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득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소연의 눈이 형상을 발견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설마 그때 그 기운. 형상이 소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빈 얼굴에서도 어딘가 서늘한 저기가 느껴졌습니다. 동족이 나를 막으러 왔나? 재미있군. 너 역시 사람이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가엾은 것이 아니더냐? 소연이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사람을 해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치지 않아서 다르다고? 웃기는 소리. 우리는 결국 같은 처지에서 태어난 것들이다. 다만 나는 기다림에 지쳤을 뿐이지. 형상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폐사찰 전체를 뒤덮어갔습니다.
차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묵은 원한일수록 다루기가 까다롭지. 다들 물러서게. 여긴 내가 맡겠네. 그러나 형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팔이 순식간에 차사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길게 늘어난 팔이 차사를 덮치려는 순간 소연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는 결연함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소연, 득수의 외침이 폐사찰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의 손끝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뻗어나가 형상의 팔을 그대로 밀쳐냈습니다. 오랫동안 산속에서 갈고 닦은 힘이었습니다. 차사님, 지금입니다. 차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형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부적이 닿는 순간 형상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등록이 되는 것인가? 차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부의 이름을 올려주겠네. 편히 가시게. 형상은 검은 안개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법당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득수가 서둘러 무너진 법당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소연과 차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서 창규를 비롯한 실종자들이 하나둘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득수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9개의 꼬리를 늘어뜨린 채 서 있는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다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이오? 창규가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구미호다. 사람의 간을 파먹는다는 꼬리가 9 달린 구미호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이제 겨우 살아났단 말이오. 장가도 가야 하고 호러미도 모셔야 한단 말이오. 다른 이들도 겁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도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들 속에는 고마움 대신 낯선 이질감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소연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더는 이 마을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인이었던 그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소연은 짐을 꾸린 채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껜 참으로 죄송합니다. 짧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득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나왔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소.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사람이든 아니든 내 아내인 건 변하지 않소. 그날 밤 숲에서 본 모습도 지금 이 모습도 나에겐 그저 당신일 뿐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 너머로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되고 싶었던 여우도 잊혀진 채 원한으로 남았던 혼도 결국 바란 것은 하나였습니다. 곁에 있는 이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두려움은 때로 진실보다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를 볼 줄 아는 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이 아닐까요? 전설 이 고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한이 서릴지도 모릅니다. 하하. 저승사자가 전한 한마디, 죽음 앞에서야 알게 된 진실. 조선시대 한 선비가 죽음 직전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승사자는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3가지 조언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선비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재물도 명예도 아닌 우리가 정작 놓치고 사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폐관잡기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저승사자가 전한 삶의 지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선비 이한수의 평범한 일상과 갑작스러운 병. 조선시대 중엽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이한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5의 나이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관직을 얻었고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집안을 꾸려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2 자녀가 있었고 부모님도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동료들은 벌써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작은 초가에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벼루를 갈고 글을 읽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관직에서의 승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상관의 비위를 맞추고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며 밤낮으로 출세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류를 살피고 인맥을 다지는 일에 바빴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저녁상을 제대로 마주하는 날이 드물었고 아이들이 아버지와 놀고 싶어 해도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이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관아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고 의원을 불렀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사흘째 계속되었고 의식은 흐려져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 아이는 아버지의 침상 곁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고 그의 눈앞에는 어둠만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이한수는 마침내 숨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호흡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하며 그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저승사자. 이한수의 혼이 허공을 떠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높은 갓을 쓴 장신의 사내였습니다. 그 순간 이한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저승사자구나. 저승사자는 말없이 이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응시하던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한수, 너의 수명이 다했다. 나를 따라 저승으로 가야 한다.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잠깐 뭔가 잘못되었다. 저승사자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한수, 내 수명이 아직 남아있구나. 오늘 데려갈 사람은 같은 마을의 다른 이한수였다. 이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라. 이미 내 혼이 육신을 떠났으니 다시 돌아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저승사자는 이한수를 데리고 저승길 입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망자들의 혼이 줄을 서서 저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담담하게, 어떤 이는 억울한 듯, 어떤 이는 두려운 표정으로 저승문을 통과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기까지 잠시 시간이 있다. 그동안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이한수는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할 것만 같았던 저승사자의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갔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너는 운이 좋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조언을 잘 새겨들어라.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후회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내 말을 명심하라. 저승사자가 전한 첫 번째 조언 마이너스 가족의 소중함. 저승사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가족이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다음 말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너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관직에 매달렸다고 말할 것이다. 출세해서 가족에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고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었느냐? 저승사자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큰 집도 많은 재산도 아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내가 이곳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한다. 가족을 위해 일했노라고, 가족을 사랑했노라고.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다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승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승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람, 평생 장사를 하며 큰 재산을 모았다. 저승사자가 한 남자의 혼을 가리켰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집과 많은 논밭을 물려주었다. 집안의 위세도 떨쳤다. 하지만 죽는 순간 그가 떠올린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놀고 싶어 했던 그 수많은 날들, 딸이 혼례를 올리던 날 장사 때문에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기억, 아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작 곁에 있어줄 걸, 함께 웃을 걸, 손을 잡아줄 걸, 이야기를 들어줄 걸 하고 말이다. 재산은 물려주었지만 사랑은 주지 못했다고, 함께한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이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관직, 더 많은 녹봉을 받으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귀찮아했고 아이들이 함께 놀자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외로워하셔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저기 저 여인을 보아라. 저승사자가 가리킨 곳에는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의 혼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출세를 위해 뒷바라지했다. 시집살이를 견디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렸다. 남편이 높은 관직에 오르자 마침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 원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남편과 단둘이 소박하게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관직도 재산도 큰 집도 필요 없으니 그저 남편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편을 내조했고 자식을 돌보고 시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의 관직 일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도, 손을 잡아준 것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외로워할 때도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저승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비싼 선물이나 큰 집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 함께 나눈 소박한 식사 하나가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으로 미룬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하겠다고 성공하면 그때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이한수는 자신의 두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의 시간을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면 귀찮아했고 함께 놀자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글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딸이 친구 문제로 고민할 때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저승사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부모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너의 부모님도 이미 70을 넘으셨다.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으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효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한다. 그때 가서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묘를 잘 돌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보낸 시간 하나가 평생의 위로가 되는 법이다. 저승사자는 또 다른 혼을 가리켰습니다. 저 노인을 보아라. 평생 벼슬길에 올라 높은 지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뵙지 않았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도 아프실 때도 그저 하인을 보내 문안을 드릴 뿐이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제야 그는 통곡하며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죽은 뒤에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러봐야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만 못하다. 이한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허리가 굽으셨고 어머니는 눈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두 분 다 머리가 허해지셨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그런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셔도 인사만 하고 바로 서재로 들어갔고 부모님이 말을 거시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옷을 입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아버지가 건강에 대해 걱정하시면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긴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님은 늙으시고 아내는 지쳐간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 관직도, 재산도, 명예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 사랑을 나눈 그 순간들은 죽는 순간까지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저승사자는 이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출세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켰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내가 섬기던 상관인가? 내가 아첨하던 권력자인가? 아니다. 가족이다. 내가 소홀히 대했던 그 가족들이 내 임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내 관직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고 내 재산은 흩어질 것이며 내 명예는 잊힐 것이다. 하지만 가족의 기억 속에는 내가 남는다. 그런데 그 기억이 따뜻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가득한 것이겠느냐. 이한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승사자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정작 소중한 것은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먼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거라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거든 가장 먼저 가족을 껴안아라.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라. 오늘 하루도 너를 위해 수고했다고 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라.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무슨 꿈을 가졌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부모님께는 더 자주 문안을 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하찮아 보이는 그 순간들이 평생의 보물이 된다. 출세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저승사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언 마이너스 진심과 베품.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진심이다. 너는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 이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의 질문이 뼈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을 행한다. 상관에게 아첨하고 동료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린다.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출세를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했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고 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했다. 동료가 실수하면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다. 이한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아에서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 칭찬을 늘어놓았고 승진을 위해 동료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너는 진정으로 행복했느냐?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느냐? 거울을 보며 당당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 너는 늘 불안했고 늘 초조했으며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모래성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저승사자는 저승문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저 선비를 보아라. 평생 청렴하게 살았다.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뇌물을 거절했고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죽을 때 편안했다. 떳떳했다. 후회가 없었다. 그의 얼굴을 보아라. 평온하지 않으냐? 진심으로 살았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한수는 그 선비의 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생전의 권력과 재물을 탐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용기 있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비록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평안하다. 그 평안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저승사자는 만족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을 해주겠다. 저승사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베품이다. 너는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 이한수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은 늘 받기만 했지 베푼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풍요롭게 만든다. 저기 저 노파를 보아라. 저승사자가 한 할머니의 혼을 가리켰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주고 추위에 떠는 거지에게 옷을 주었다. 그녀가 죽을 때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부자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이한수는 그 할머니의 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그녀의 뒤를 수많은 혼들이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베풀매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도 베품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 지식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품이다. 누구나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 너는 선비가 아니었느냐? 글을 읽고 학문을 닦았다. 그렇다면 그 지식을 나눌 수 있었다. 배우고 싶어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을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한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거든 베풀며 살아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대를 나누고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선비. 저승사자는 3가지 조언을 모두 마치고 이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진심으로 사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이 3가지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승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망자들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이 죽을 때 똑같은 후회를 한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살지 못한 것,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반면 재물을 더 모으지 못한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한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님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하라.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라.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진심으로 행동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한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내 육신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다. 지금 돌아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손을 들어 이한수를 가리켰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다시 만났을 때 너의 얼굴에 후회가 아닌 만족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저승사자의 손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이 이한수를 감싸더니 순식간에 그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이한수는 저승사자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하고 그 빛에 몸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한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시야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고 그 옆에는 2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침상 곁에 계셨습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어. 아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 이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동안 당신을 소홀히 대했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소. 고맙소. 사랑하오. 아내는 눈물을 쏟아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한수는 2아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한수는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변화된 삶과 진정한 행복의 발견. 병에서 회복한 이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높은 관직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직을 그만둔 이한수는 집에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이한수는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하시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주니 이 늙은이가 참으로 행복하구나.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한수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도 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는 함께 글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딸과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한수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이한수의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관아에 가서 대신 말해주었고,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쌀과 옷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한수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지만 이한수는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배불리 먹고 남이 굶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함께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한수가 나눈 쌀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 나누니 아무도 굶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한수에게 가장 먼저 햅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한수는 높은 관직에 오르지도 큰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즐거웠고 제자들이 그를 깨우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가 가슴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한수는 마당에서 손자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한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왔다는 것을. 때가 되었구나.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0년 어떻게 살았느냐? 이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살았으며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승사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모두 고맙소. 당신들 덕분에 행복했소.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가자. 이한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한수에게 배운 제자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와 함께 웃고 울었던 이웃들이 모두 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한수를 추억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우리 마을의 등불 같은 분이셨다.
저승길을 걷는 이한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잘 살았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승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한수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안함과 만족감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한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았습니다. 이한수가 세운 서당은 계속 이어져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가 베푼 따뜻함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수의 손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한때 죽음의 문턱에 서셨단다.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만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셨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이 세 가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셨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이한수의 깨달음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폐관잡기에 전해지는 이한수 선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저승사자가 전한 세 가지 조언,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진심으로 사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 참으로 단순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약속으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한수 선비처럼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깨닫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그것이 바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